자, 미행성체가 충돌한다는 게 아까 요만했던 지구가 막 쿵쿵 충돌하면서 점점 커진 거 봤어요? 점점 커져. 10배 이상으로 커지게 됩니다. 그래서 원시 지구가 형성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 충돌 때문에, 충돌에 의한 폭발, 열 때문에 표면의 온도가 1200도까지 올라가서 1200도면 암석, 모든 암석을 녹일 수 있는 온도거든요. 그래서 지구 전체가 다 액화 암석, 다른 말로 용암의 바다. 우리 책에서는 마그마 바다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전부 다 마그마들로만 이루어져 있는 겁니다. 생명체는 당연히 살 수가 없었겠죠, 당시에는. 중요한 건 마그마 바다를 잘 기억해봐. 전부 다 액체 상태라는 건 유동성이 있다는 거고, 이때 무거운 게 안으로 가라앉을 수 있게 됩니다. 이때, 이 시기에 무거운 게 안으로 가라앉아서 생성된 게 현재 지구의 핵이 된 거예요. 이 액체 상태의 마그마 바다가 없었던, 이런 단계가 없었다면은 핵은 만들어지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이 단계 때문에 핵이 만들어졌다는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마그마 바다 덕분에 핵과 무거운 건 핵이 되고 가벼운 건 위에 떠서 멘틀이 되어 핵과 멘틀로 분리되었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위로 떠올랐던 멘틀의 일부가 다 굳어가지고 지각을 형성하게 되죠. 자, 지각성분, 처음에 얘기했던 지각성분은 규소하고 산소가 달라붙은 SiO2 또는 SiO4 성분이 만들어지게 되는데, 모든 산소가 지각을 만들 때 이용되기 때문에 원시 대기, 이 원시 대기에는 산소가 존재하지 않았다는 것도 추가로 기억해 줍니다. 운석 충돌이 줄어들기 때문에 지구의 온도는 서서히 식어가요. 대기 중에 있던 수증기 성분이 이제 기체 상태로 있다가 지구가 점점 식으니까 뭐로 바꿀까? 액체 상태의 물방울로 응결됩니다. 물방울로 응결이 되어서 밑으로 떨어지죠? 그럼 뭐가 오는 거야? 비가 오는 겁니다. 비가 막 와서 이 공간을 이렇게 채우게 되면 여기에 뭐가 형성이 되는 거야? 바다가 형성이 되는 겁니다. 자, 지각이 식은 걸 원시 지각이라 그래요. 원시 지각이 먼저 만들어지고 거기에 비가 내려서 바다가 만들어진 거니까 원시 바다가 나중입니다. 시험 문제예요. 원시 지각이 먼저냐, 원시 바다가 먼저냐 물어봐. 당연히 원시 지각이 먼저죠. 지각이 있어야 그 위에 물이 쌓일 거 아닙니까? 그죠? 원시 지각이 먼저예요. 그리고 이 바다는 이 안에서 생명체가 뽀짝뽀짝 탄생하기 시작합니다. 왜 바닷속에서 생명체가 탄생하기 시작했는지 알아요? 자외선 때문에, 자외선. 태양에서 어마어마한 자외선이 날아오거든요. 이 자외선은 생명체를 못 살게 해요. 에너지가 너무 많아서. 뜨거워! 심하게요. 근데 물속으로는 자외선이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물속에서 안전하게 생명체가 탄생할 수 있었던 거야. 내가 물속에서 탄생한 생명체야. 살아나서 물 밖에 뭐가 있지? 나가는 순간 어떻게 돼요? 못 나가. 그래서 선캄브리아 시대를 지나서 고생대 중반까지도 밖으로 못 나갔어요. 다 물속에서만 생명체가 탄생한 이유가 바로 그 이유예요. 자외선 때문에. 근데 그렇게 살아가다가 이 생명체 중에서 이제 뭘 이용하는 생명체? 대기 중에 있던 이산화탄소를 끌어들여가지고 광합성을 하는 생명체가 탄생하게 돼요. 그러면 봐봐. 처음 만들어진 생명체는 산소 없이도 살 수 있는 생명체였겠죠? 그래서 산소 없이도 살 수 있는 생명체가 최초의 생명체일 겁니다. 우리는 산소가 없으면 못 살지. 최초의 생명체는 아니에요. 그죠? 나중에 생겨난 생명체입니다. 하지만 최초의 원시 지구의 최초로 생긴 생명체의 특징을 써라면 뭘 써야 돼? 산소 없이도 살 수 있는 녀석이었겠구나라고 써주어야 하는 겁니다. 물속에서 탄생했을 겁니다 라고도 써줘야 돼요. 그죠? 여러 가지 특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야. 그러다가 광합성을 하는 생명체가 두 번째로 탄생을 합니다. 광합성 생명체 이름은 남세균인데 뭐 중요하지 않은 것 같고요. 광합성 생명체가 탄생하면서 드디어 광합성은 어떤 기체를 발생시켜주죠? 그렇죠. 산소 기체가 드디어 얘 때문에 공기 중에 산소 기체가 뽀짝뽀짝 나가게 돼요. 처음부터 산소가 쌓인 건 아니야. 산소가 나가자마자
이 지구의 표면에 있던 금속 성분하고 반응해서 걔를 다 녹슬게 하는데 또 다 쓰여요. 처음부터 산소가 쌓인 건 아니에요. 산소가 나가자마자 막 쌓인 게 아니라 처음에는 막 걔를 녹슬게 하느라고 또 다 쓰여. 근데 다 녹슬게 하고 나서는 더 녹슬게 할 게 없잖아. 그때부터 공기 중에 차츰차츰 쌓이기 시작합니다. O2가 점점점 쌓이다가 O와 O가 만나서 O2와 O가 만나면 O3가 만들어지겠죠. O3가 바로 그 유명한 오존입니다. 오존이 쌓여서 드디어 오존층이 만들어지는 게 고생대의 마력이에요. 고생대의 마력. 오존층이 만들어져. 오존층이 만들어지면 오존층은 뭘 흡수하죠? 뭘 차단하죠? 자외선을 차단합니다. 그래서 아까 물속에서 성칸부리 하실 때 잠깐 나갔다가 이게 DNA 있죠. 아 뜨거. 걔가 다시 나가. 이게 괜찮나? 괜찮아. 안 뜨거. 그래서 그때부터 뭐가 출현한다? 육상으로 생명체가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오존층이 만들어지고 나서야 드디어 육상 생물이 출현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말이에요. 이 광합성 생명체가 큰 역할을 했죠. 광합성 생명체가 없었다면 우리도 아직도 진화했다 쳐도 우리는 물속에 살고 있었어야 돼요. 워터월드죠. 하지만 덕분에 이 세균 덕분에 우리는 우리 지상에서 생활할 수 있게 된 겁니다. 자, 여기까지가 일단 지구의 탄생과 생명체가 진화하게 된 과정에 대한 내용이에요. 자, 그럼 영상은 봤고요. 자, 이제 마지막 마무리를 할 텐데, 자, 예를 볼게요. 마지막 6번에 태양계 형상, 태양계의 형상. 지구를 먼저 설명했죠. 지구는 태양계의 일원이죠. 그냥 태양계의 일원일 뿐이에요. 아까 영상에서 봤던 게 전체, 태양을 중심으로 한 물질들 전체를 사진으로 보여줬잖아. 영상으로 보여줬잖아. 바로 이게 여기입니다. 여기로부터 가운데 태양이 생겨난 그림까지가 바로 그 그림이라고 보면 되겠어요. 첫 번째 그림을 좀 자세히 봐봐. 이게 앞으로 전체 태양계를 만들 어마어마하게 큰 규모의 성운이에요. 여기서 태양도 만들어질 거고 지구, 화성 뭐 다 만들어질 겁니다. 목성, 토성 다 만들어질 거야. 이 태양계 성운이 먼저 만들어지고 당연히 질량을 가진 성운들이니까 수축을 하겠죠. 수축을 하는데 중요한 건 수축을 할 때 완벽한 힘의 균형을 가지고 수축하지 못하고 약간 틀어집니다. 이렇게 약간 틀어지면서 쭉 틀어진 거야. 봐봐. 수축하다가 쭉 틀어진 거야. 쭉 틀어진 방향으로 이렇게 수축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 방향으로 회전을 하면서 수축했다는 얘기입니다. 수금, 지화, 목토, 천의 모든 행성들은 전부 다 반시계 방향으로 공전하고 있어요. 그 이유가 저 성운의 회전 방향과 일치합니다. 만약에 처음에 이 성운의 회전 방향이 처음에 하다가 이렇게 즉 시계 방향으로 처음에 회전을 시작했다면 현재 모든 행성들은 다 시계 방향으로 공전하고 있을 거예요. 랜덤이죠? 랜덤이야. 저렇게 된 것 뿐입니다. 자, 중요한 건 처음에는 넓은 면적에서 이렇게 돌아요. 근데 이게 수축하면 수축할수록 회전 속도가 빨라집니다. 수축할수록 왜 회전 속도가 빨라지는지 우리 아름다운 연아 양을 좀 보고 올게요. 연아. 네, 안쪽날 양쪽날을 사용하죠. 이렇게 완벽하게 점프를 끝내고요. 깊은 양쪽날 베리에이션, 또 한 번의 베리에이션 최고 레벨 4를 받습니다. 약간 느껴지나요? 팔을 피거나 몸을 좀 폈을 때는 천천히 도는데 약간 오물일수록 좀 빨라지는 거. 김연아가 일부러 더 빠르게 힘을 주는 게 아니야. 몸만 오물이면 회전 속도가 저절로 빨라집니다. 그걸 이해하라는 얘기예요. 운동주의. 끝이야. 그래서 회전을 하는데 수축하면 수축할수록 점점 회전 속도가 빨라지게 됩니다. 그럼 회전 속도가 엄청 빨라지면 원심력이 생겨납니다. 원심력 때문에 봐봐. 중심부로 막 물질이 모이다가 회전을 막 하니까 원심력이 발생하는데 원심력은 이게 원이라면 원심력은 이렇게 도는 방향의 수평 방향으로 작용하니까 물질들이 야금야금 밖으로 퍼져나가요.
뭐 중심부 물질은 중심부 물질대로 이렇게 뭉쳐지겠지만 뺏기는 물질들이 밖으로 생긴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두 번째 그림에 해당하는 원시 원반을 만들어내는 그림이에요. 원시 원반이라는 게 이 원심력 때문에 밖으로 퍼져나간 물질들이 이렇게 바깥에 이렇게 납작하게 돌고 있는 형상을 원시 원반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책엔 당연히 원심력이라는 말은 없습니다. 필요하면 써놓으면 되고요. 자, 그래서 원시태양은 중심부는 중심부대로 수축을 해서 원시태양이 돼요. 원시태양이라는 말은 또 뭐야? 아까 얘기했었죠? 아직은 원시별이에요. 수소의 융합 반응을 아직은 하지 못하는 태양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주변에 퍼져나간 물질들도 그냥 물질이기 때문에 아직은 원시 원반의 그냥 물질로 제시가 되어 있고요. 저 물질들이 뭉쳐지면서 드디어 미행성체의 모습이 되겠죠. 바로 영상에서 봤던 그림이 한 요 정도쯤 될 거예요. 원시 태양이 있고 지구가 쿵쿵 하면서 만들어지는 장면이 바로 요 장면쯤 됩니다. 아직은 행성이 아니기 때문에 행성이 아니다라는 뜻으로 미행성이라고 불러줍니다. 아닙니다. 그건 미미하다는 뜻이에요. 미행성체. 이 미행성체들이 또 뭉쳐져서 현재와 같은 모습을, 비슷한 모습을 갖추게 된 게 원시 태양계의 형성입니다. 저기 좀 더 발전해서 현재와 같은 태양계의 모습이 되었을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봐봐. 이 원시 원반을 형성할 때, 자, 가운데 누가 있어? 태양 있죠? 태양은 질량이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잠깐 정리하면, 태양계 전체를 이루고 있는 질량을 100%라고 한다면 태양이 가진 질량이 99%예요. 나머지 1% 물질이 퍼져나가서 행성을 만든 거예요. 그럼 질량이 엄청 크다는 건 뭐가 크다는 거야? 잡아당기는 힘, 중력이 어마어마하게 크다는 거죠. 자, 밖으로 밀려나가는 물질들을 태양이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것들 봐라. 밀려나가요 지금 막. 근데 무거운 물질이 있고 가벼운 물질이 있잖아. 무거운 물질은 이 태양이 잡아당기는 인력을 벗어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멀리 못 가요. 즉 무거운 물질이라면 암석 성분의 물질들이 멀리 가지 못하고 이 정도에 머무릅니다. 하지만 되게 가벼운 물질들은 가볍다는 건 인력의 영향을 많이 안 받는 거기 때문에 더 멀리까지 도망갈 수 있는 거야. 그래서 기체 성분들이 멀리 도망가서 저기서 기체형 행성들, 목성, 토성, 천왕성, 해왕성을 이룬 거예요. 멀리 못 도망간 이 암석 성분들은요, 여기서 수성, 금성, 지구, 화성을 만든 거지. 이해됩니까? 이 암석 성분이 멀리 못 갔고 기체 성분은 멀리 갔잖아. 이거를 다른 말로 뭐라고 표현하냐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얘네들은 녹는 점이 높은 물질. 녹는 점이 너무 높아서 잘 안 녹아. 그러니까 암석 성분으로 남아있는 거야. 얘는 녹는 점이 너무 낮아. 녹는 점이 낮다는 건 이미 녹았어. 이미 끓기까지 했네? 그래서 기체 상태의 녀석들을 말하는 거예요. 시험지에서는 태양 주변에 녹는 점이 높은 물질이 있고 태양 멀리는 녹는 점이 낮은 물질이 있다. 누가 녹는 점이 높은지 낮은지 판단하기 좀 어려울 때가 있거든요. 녹는 점이 너무 높으니까 못 녹아서 암석이구나 라고 생각하면 돼요. 녹는 점이 낮으니까 이미 녹고 끓어가지고 기체로 날아갔구나 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오케이? 그렇게 구분해주면 돼요. 그래서 지구형 행성은 암석형 행성이라고 말하고요. 목성형 행성은 기체형 행성이라고 말을 합니다. 됐죠? 자, 이렇게 말을 하고 있고요. 마지막 정리를 좀 할게요. 자, 이 내용인데 자, 여러분들 이 사진을 보고서 생각해봐. 일단 지구형 행성과 목성형 행성 중에서 봐봐. 우주에 많은 건 암석 성분이 많아요? 기체 성분이 많아요? 우주에는. 기체 성분이 많죠. 수소의 이름도 기체니까. 그래서 멀리 밀려난 것들은 다 기체 성분이라고 하니까 그 수많은 기체 성분이 다 멀리까지 가서 그 수많은 기체 성분들이 뭉쳐진 게 목성, 토성, 천왕성, 해왕성이에요. 다시 말해서 기체도 물질이니까 질량은, 물질의 양은 이 녀석들이 훨씬 더 많다라는 겁니다. 일례로 나머지 행성이 차지하는 게 1%죠. 아까 태양이 99%의 질량을 가져간다면 1% 질량을 나눠 가질 거 아니야? 1% 중에서 0.7%를 목성이 가져가요. 헐, 지가 다 가져갔죠. 거의 다. 그치? 이 정도로 어마어마한 질량이 한 곳으로 쏠립니다.
자, 그럼 질량이 크다라는 건 아까도 말했지만 인력이 엄청 크다는 거죠. 그래서 이 목성형 행성들의 질량이 엄청 크기 때문에 인력도 엄청 세. 그래서 목성은 무려 위성이 60개예요. 지구는 위성이 몇 개예요? 한 개잖아. 위성의 개수가 뭘 의미한다? 잡아당기는 힘을 의미합니다. 주변의 물질을 엄청 세게 잡아당기니까 위성을 엄청 많이 건드리고 있는 거죠. 토성은 한 20개 정도 위성을 건드리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얘네들 위성을 굉장히 많이 갖고 있어요. 자, 위성도 돌게 하지만 가스 같은 걸 끌어다니면 가스 같은 건 그냥 돌거든요. 가스 같은 게 이렇게 돌고 있는 건 뭐 어떻게 보일까? 고리 모양으로 보입니다. 뚜렷하게 보이는 게 토성이에요. 하지만 얘네들도 고리가 있어 없어? 있다니까? 하지만 사진에 잘 안 찍혔을 뿐이지 고리가 있다. 저 책에 뭐라고 써있냐면은 고리를 다 가지고 있다고 써있어요. 사진만 기억해서 얘네 고리 없잖아 이러면 안 돼요. 사진만 기억하면 안 돼. 그러지 말고 고리를 가지고 있는 거로 생각해 주셔야 됩니다. 당연히 인력이 매우 약한, 즉 질량이 너무 작아서 인력이 매우 약한 녀석들은 위성이 없거나 하나 두 개밖에 없죠. 고리는 당연히 없어요. 고리 따위 없습니다. 그죠? 근데 지구에는 고리 대금업자가 있긴 하다. 미안해, 안 그래. 아니, 고리가 없어요. 잊어먹어. 있었다. 고리가 없어요. 고리가 없습니다. 농담이 안 통하네요. 아무튼 고리가 없어요. 고리가 없습니다. 자, 그럼 질량에 근거해서 위성과 고리를 우리가 추측할 수 있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자, 두 번째는 밀도입니다. 밀도. 자, 밀도에 대한 이미지를 좀 줄 텐데, 밀도는 부피분의 질량으로 구하죠. 자, 지구형 행성과 목성형 행성 중에 밀도가 누가 크냐 그러면 지구형 밀도가 더 커요. 자, 8개 행성을 손에다가 우르르 모았어요. 물에다 던져. 하나만 둥둥 뜹니다. 토성이 둥둥 떠요. 얘네들이 기체형 행성이기 때문에 둥둥 뜰 정도로 밀도가 좀 작은 편이에요. 그럼 밀도 공식에 적용을 해볼게요. 왜 밀도가 작지? 질량이 겁나 크다며요. 그죠? 비례관계잖아. 근데 부피가 더 겁나 커. 이해돼요? 분모가 엄청 커지니까 밀도는 작아지게 됩니다. 이해되죠? 이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자, 지구형은 반대가 되겠죠. 질량이 작지만 부피가 더 작아서 밀도가 오히려 커지게 됩니다. 쭉 가라앉아요. 자, 밀도에 대한 얘기를 해보았습니다. 다 했어요. 질량, 반지름, 평균 밀도, 고리, 위성수 다 정리를 했고요. 마지막 표는 이렇게 정리하시겠네요. 자, 시험 문제입니다. 시험 문제에서 이렇게 쓰고요. 지구형, 목성형 안 써있어요. A형 행성, B형 행성 써있습니다. X축은 반지름이고요. Y축은 밀도야. 그럼 B는 뭐야? 반지름은 크네, 밀도는 작네, 누구야? 목성형 행성을 의미하는 거죠. A는 뭐야? 반지름이 작네, 밀도는 크네, 지구형 행성이네를 판단해서 다음 중 A 행성에 해당하지 않는 특징을 골라라. 이런 거 고를 수 있겠죠. 이런 걸 골라내는 게 문제가 됩니다. 자, 다 했고요. 우리 시간 거의 다 됐죠. 이런 1분 남았다. 딱 10시다. 그러니까 내용이 좀 많았어요. 자, 여기서 마칠 텐데 개념 확인 문제부터 풀어보면 됩니다. 개념 확인 문제부터 끝까지 문제 풀고 답도 맞추고 고민도 하고 틀린 것도 고치고 해서 우리 만나면 됩니다. 아시겠죠? 고생 많았고 다음 주에도 재밌는 강의 해봅시다. 고생했어요. 끝낼게요.